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정액법, 정률법, 평균법, 연수학계법.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평균법. 이건 없죠. 감가상각 방법에 평균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 이런 거는 재고자산 평가할 때 나오고 감가상각할 때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게 있죠. 그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법 헷갈려 이러면 안 돼. 그럼 공부 안 한 게요.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또 뭐요? 외상매입금을 초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 받았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건데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할인받았다. 결국은 100만 원 갚을 거 만약에 5만 원 할인받았으면 95만 원 갚은 거죠. 결국 매입액이 싸지는 효과죠. 100만 원에 산 게 아니라 결국 95만 원에 산 거다. 이런 거나 같은 거니까. 매입의 감소 당연한 거죠. 매입액이 증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났잖아. 그럼. 옳은 거니까 그냥 1번이 그냥 답이죠. 야, 이런 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 와중에 이걸 찍어서 틀렸어. 진짜. 주먹이 운다. 그죠? 그 다음 이건 왜 나왔냐면 얘들은 왜 나왔냐면 매입액이 감소되면 왜 좀 전에 그 재고자산 계정 그렸지만 기초재고에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잖아요. 그럼 기초재고 기말재고가 없다고 쳐. 사온 걸 다 팔았다고 쳐. 그럼 매입액이 곧 매출원가잖아요. 재고가 없으면. 그럼 매출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매출원가가. 따라서 매입액이 감소되면 매출원가의 감소가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감소되면 이익이 감소되는 거죠. 증가지 증가. 이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증가되는 거지. 이게 틀린 거지. 매출액에서 우리 손익계산서 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근데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커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 맞죠. 맞는 거 찾는 거였죠. 그래서 1번. 어쨌든 답은 쉽죠. 매입 애눌이나 매입 할인은 매입액 자체가 줄어든다. 그럼 매입액이 줄고 매출원가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건 또 뭐? 결산정리상.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선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했대요. 이때 기말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거래요. 일단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보자마자 얘는 부채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일단 부채죠? 부채입니다. 선수이자가 부채입니다. 근데 이걸 누락했대. 내용 헷갈릴 뻔했는데 답은 너무 쉬운데요. 선수이자를 누락했다며요. 그럼 선수이자 부채로 적을 걸 누락했으니까 과소잖아요. 답인디? 그냥 답인디요? 답은 너무 쉬운디? 우리가 회계 2급이니까. 그 다음에 참 이거 분계로 표시하면 선수이자, 즉 우리 실계할 때는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수수익으로 하죠. 그죠? 선수수익이고 차변에 수익, 즉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요 분계잖아요. 이 분계죠. 그럼 이 분계를 하면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고 이 분계를 하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원래는 대변인데 차변에 와 있으니까 감소죠. 분계를 하면. 근데 이걸 누락했어. 이걸 누락하면 적어야 될 부채를 안 적었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그 다음 수익에서 까야 되는데 안 깐 거죠. 수익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수익은 과대가 됩니다. 수익은 과대가 되고 자산은 아예 필요가 없고 비용도 아예 필요가 없죠. 결국은 누락으로 인하여 수익이 과대계상되고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그 다음 수익이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이 되고 순이익 과대계상이 되면 자본도 과대계상이 되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자본으로 흘러가잖아요. 이익이 증가할수록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니까. 뭔 소리인지 또 뭔 얘기예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이익과 자본 같이 가는 거죠. 왜? 그리고 왜 주식회사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의 가장 기본 핵심이 바로 순이익이죠. 같이 갑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회계 1급 이상. 그래서 선수 보자마자 부채가 떠올라야 되는데 선수이자를 보자마자 부채가 안 떠올라. 그분들도 양심에 발을 얹고 찔리면 공부 더 해야 돼요. 지금 잘 해둬야 위에 가서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본.
자본 이것도요. 예전에는 자본 이건 다 주식회사 자본,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여금, 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뭐 이런 것들은 회계 1급 이상에서 나오던 것들이에요. 요즘 2급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이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이론 15개 찍는 객관식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기할 때 전표를 작성하는 것도 결국은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분계를 잘 하려면 결국은 이론을 알아야 분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분계가 잘 돼야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문제가 아니라 분계가 문제죠. 만약에 분계를 할 줄 몰라. 그럼 입력은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 공부가 잘 돼야 실기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본의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라 니랑 나랑 달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제발 우리는 좀 틀려와 달라를 구분해서 씁시다. 그죠? 예, 넘어가요. 다른 거. 근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자본금이나 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런 거 자본조정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건 이익잉여금을 얘기해요. 특히 이거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할 때 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 순이익과 상관이 있잖아요. 단기순이익과 관련된 거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회사에 유보시킨 거다. 사내 유보이익, 이익잉여금이에요. 그게.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증자, 감자 이런 데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자본거래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론 강의일 때 주식회사 자본금 그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거 분류할 때 언급했던 거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다. 그게 다른 것은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본 파트 공부가 돼 있어야지.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럼 이거 찍어야죠. 그냥 막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자본의 분류, 발생 원인, 단기순이익과 관련된 건 손익거래라고 본다. 이런 개념. 주식회사 자본 파트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계산 문제 나왔네. 아까 계산이 2문제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것도 또 은근히 많이 틀리는 사람 많아요. 자, 다음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단기의 추가 출자액이 얼마냐. 처음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기초자본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초자본이고 기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한 것이 500만 원이고 기말자본금 7천이고 순이익이 1000이다. 이런 거 할 때 눈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가 된다면 훌륭하고요. 아니면 잽싸게 T자를 그리세요. T자를 그리시고 머릿속에 자본을 생각하세요. 자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추가 출자, 인출 이렇게 나온 건 그냥 개인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자본은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입니다. 그 다음 증가가 대변이죠. 증가. 주식회사면 증자, 유상증자고 개인 기업이니까 추가 출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죠. 추가 출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추가 출자의 반대 인출이죠. 개인 기업은 인출, 주식회사는 감자. 주식회사는 증자, 감자입니다. 증자, 감자. 먹는 감자 말고 증자, 감자. 그죠?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이 자본이 감소. 그 다음 여긴 이익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익 대신 그냥 수익이 나오거나 비용이 나오면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수익이나 비용으로 집어넣으면 그 차익이 바로 이익이나 손실이잖아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시면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일단 갖다 때려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초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한눈에 딱 보자마자 5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보인다. 그럼 만 단위로 하시고 10만, 100만, 1000만 이러는 분들은 50, 000, 000 다 쓰세요. 그리고 딱 봐도 연출금 500이야. 한눈에 500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500으로 쓰시고 몇 자리야? 7자리면 100만 원이 500만 원이구나. 막 이런 분들은 5000 쓰세요. 그다음에 기말자본 딱 봐도 7천만 원이다. 그럼 기말자본 7천만 원 만 단위.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이익 1000만 원.
아무리 봐도 딱 봐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끝 이거죠. 그럼 여기는 손실이 없는 거니까 차변합계 7,500. 대변합계는 현재 나와 있는 게 6,000. 그럼 차액은 1,500이죠. 그럼 1,500이 답이죠. 1,500만 원이 어디 갔대? 3번에 있네요. 1,500. 그죠? 자본 계정 하나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본 계정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도 할 게 없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계산기도 필요 없어. 계산기 안 꺼내놨네. 계산기 꺼내야 되는데 참. 하긴 저 시험 볼 때도 계산기 쓴 적이 없어요. 세무 1, 2급 볼 때도 계산기 안 쓰고 그냥 찍어도 돼요. 이렇게 찍어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네. 어쨌든 자본 계정 구조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억지로 외울 게 아니죠. 우리 생기초 때부터 분계와 전기, T계정 구조는 우리가 늘 연습하던 거니까 분계, 전기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건데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냐 그랬죠. 영업이익. 이때 영업이익 어떻게 구하죠? 손익계산서 양식은 외워야 돼요. 물론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프로그램 딱 열어서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메뉴에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영업이익까지는 외워라 그랬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야. 그럼 영업 외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은 이 밑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영업이익 구할 때 상관이 없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하고 상관이 없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했다. 광고 선전비 이게 바로 판관비잖아요. 광고 선전비가 판관비입니다. 광고 선전비가 판관비인가 아닌가 혹시 모르겠다. 그럼 시험 볼 때는 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잖아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죠. 그럼 이게 답이고 판관비는 여기니까 영업이익 구할 때 들어가죠. 여기. 그 다음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게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구한 다음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고 있어야 푸는 거니까 완전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공부가 조금만 돼 있으면 까이거 이건 쉽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5번.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 또. 자산에 속하는 과목이 아닌 것은 자산이 아닌 거. 구축물 개발비, 임대보증금, 단기금융상품. 개발비 B자 들어가니까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지. 그래서 2번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그죠? 투자 자산이죠. 연구 개발할 때 개발비,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비용,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무형자산, 자산입니다. 그 다음 구축물, 유형자산. 그 다음 단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제가 이런 거 받고 싶은데 제가 건물주야. 근데 여러분 세입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세로 전세로 들어오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보증금에 월세 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증금 받은 거, 그게 임대보증금. 여러분은 건물을 빌려 쓰면서 보증금을 냈죠. 그건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이라고 못 들어봤슈? 임차인 할 때 이거 생기초 할 때 왜 대여와 차입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건물주는 임대하는 거고 건물주가 임대하는 거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주는 사람이 임대료 낸다 그러는데 틀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는 건 임차료 내는 거야. 근데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러죠. 임대료 낸다고. 나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가 밀렸어. 그건 건물주가 임대료가 밀렸어 이래야 되는 거지. 세입자는 임차료가 밀린 겁니다. 임차료가. 공부하는 사람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공부하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임차가 빌리는 거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 건물주는 임대예요. 건물주는 임대야. 건물주는 위대해. 임대. 뭔 소리야? 어쨌든 임대.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나가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채예요. 부채고 만약에 내가 세입자야. 근데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자산이지.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 보증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헷갈릴 수도 있죠.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계정과 뭐 설명을 열심히 막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한 적은 없지만 임차 보증금 우리 자산편 투자자산 그 기타 자산 쪽에 있죠. 그래서 임대, 임차, 대여, 차입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요거거든. 임대차 계약.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 빌리는 사람은 임차. 아셨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104회였나? 104회 풀었는데 어때요? 혼자 풀어본 거랑 이게 좀 어려웠다 싶은 사람들은 아마 대소는 대부분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답은 쉽지만 내용은 어려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다 어렵다는 남들은 쉬워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니까 그걸 떠나서 내가 이 부분 중에 15개 중에 내가 알고 푸는 게 몇 개인지 근데 찍기 바빴다. 이런 사람들이 이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에이 나 다 알고 있었어. 다 맞았어. 그런 분들은 짝짝짝짝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한 3회분 정도는 꼭 강의를 듣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회분 이상은 이제 혼자 먼저 풀어보는 게 좋아요. 혼자 풀어야 실력도 늘지. 그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의 참조하시고 이래서 기출문제도 한 3, 4회는 꼭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3, 4회분 정도는 혼자 풀어보시고 또 시험 보러 가서 잘 푸시고 합격하시고 합격하면 후기 꼭 남겨주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104회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